미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간밤에 일단 미장은 아시다시피 올랐습니다. 네, 오른 채로 끝났으나 시간에서 이제 전부 다 급락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S&P 500은 한 3% 정도 선물이 빠지고 있었고요. 나스닥은 4%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은 거의 다 급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인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급락이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거래소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8시부터 다 급락이었어요. 네, 다 급락이었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시작부터 얘기했습니다. 9시가 되기 전부터 오늘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라이브 방송 열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생각하는 바는, 관세라는 것은, 네, 관세라는 것은, 뭐, 충격적이긴 하죠. 네, 충격적이긴 해요. 그리고, 뭐, 좋은 건 호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부터 나왔어요. 네,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악재가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디데이가 되고 악재를 발표했더니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요. 어떤 기업이 호실적이 예상이 된대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해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선반영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는 물론 충격적입니다. 기본 관세 10%에다가 상호 관세 25%에다가 그리고 뭐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것들은 상호 관세랑 중복되지 않게끔 따로 관세 부과를 매긴 상황이잖아요. 내용은 충격적이죠. 네,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전 세계 3대 시장으로 꼽히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충분히 예고가 되어 왔어요. 네, 충분히 예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 가능한 악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존에 트럼프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관세를 꺼냈을 때는 이 투자자들이 예측이 안 돼요. 이 새끼 이거 10% 매긴다는 거야? 20% 매긴다는 거야? 30% 매긴다는 거야? 모르겠잖아요. 근데 오늘로 하여금 이게 상호관세라고 해서 25%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정이 됐죠. 기본 관세라고 해서 10%가 확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거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계산 가능한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업이 1,000억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1,000억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악재가 나올 것 같아. 네, 악재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500억이 될지, 반 날라갈지, 아니면 적자로 전환할지 도대체 예상이 안 돼. 그럼 무섭죠. 네, 그건 무서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0%, 즉 이익이 500억으로 줄어들 것 같은 악재다 라고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러면 주가가 그래요. 뭐 1만원 하던 주가가 50% 그대로 반영해서 5천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5천원 이하부터는 저평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계산 가능한 악재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아닙니다. 계산이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이런 악재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네, 불확실성. 즉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이벤트는요, 예상이 불가능한 거는 악재가 맞아요. 하지만 예상이 가능한 것, 즉 이렇게 표현할게요. 계산이 가능한 것, 이거는 내가 적정 매수가를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 가능한 악재가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 가능한 악재는 얼마에 매수할지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수가 붙어요. 오늘 매수 해볼게요. 오늘 왜 양봉이에요,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지수 양봉입니다. 그 난리부르스 치고 미선물이 4%씩 빠지고 있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매수가 붙었어요. 왜요? 계산 가능해졌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어제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어젠가요? 아이, 요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의로 먼저 안내드렸잖아요.
그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네, 불확실성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관세 발표가 왜 불확실성 해소인가요? 라고 이제 제가 글을 따로 적어드렸잖아요. 참고로 이 텔레그램은 채팅방에 올려드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쵸? 여기도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계산 가능한 악재. 여러분들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만나든 간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거 계산 가능한 거야?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정말 흔들리거든. 근데 그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아이씨, 이거 계산되는 거냐? 네, 이거 계산 가능한 악재냐? 라는 걸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계산 가능한 악재는 대응이 가능해요. 계산 어려운 악재는, 계산이 불가능한 악재는 대응이 힘들어요.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명확하게 하자고요. 오늘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 관세라는 악재는 이제 계산 가능한 악재가 되었습니다. 맞죠? 이걸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찝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부터 매수해도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또 하나 모든 게 이 관세로 공포를 떨 필요는 없어요.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제품 경쟁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자, 마우스 쓰는 거라 글씨 개판인 거는 이해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제품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업종군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대응 난이도가 수월한 업종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뭘로 해볼까요? 예시를. 그래요. 뭐 A 똑같이 할게요. A사 우유가 있고요. B사 우유가 있어요. 근데 B사 우유에만 관세를 매겨서 가격이 5,000원이 되었고요. A사 우유는 관세 부과가 안 되었거나 또는 관세를 조금밖에 안 먹어서 가격이 2,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A 우유 먹을래요? B 우유 먹을래요? A 우유 먹겠죠. 물론 B 우유가 뭐 특별히 유기농이거나 특별히 더 고소하거나 이런 특별한 요소를 제외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맛이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그럼 뭐 먹을래요? A 우유 먹겠죠. 당연한 거예요. A가 더 잘 팔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얘는 제품 경쟁력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한 제품이어서 그래요. 이런 애들은 이번에 타격이 크죠. 이런 애들은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제품 경쟁력이 훨씬 우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산이라든지 제약의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보다도 제품 경쟁력이 훨씬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비추로셀 같은 거. 비추로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0% 넘어가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죠. 1차 전지 기준으로.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가격 경쟁 안 하던 애예요. 근데 이번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잃을까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제품 경쟁력이 훨씬 우위에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업 분석하실 때 요거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셔야 되고, 대응이 수월한 게 예를 들어서 제약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 너네 왜 우리나라 상대로 대규모 흑자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방위비도 지원해주고 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냐. 우리나라 적자다. 힘들다. 더 가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부흥하게 시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에다가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생산 라인이 쬐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약은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특히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자동차는 위탁 생산이 쉽지 않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위탁 생산 자체가 쉽지 않죠. 자동차는. 야, 내 거 쏘나타, 쏘나타 샤오미 니네가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제약은 할 수 있거든요. SK바이오팜 부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죠. 현재는 캐나다 측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생산 라인 옮길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끝마쳤다. 미국 내 위탁 생산 업체랑 이야기를 이미 끝마쳤다. 바로 옮기면 돼요. 생산 설비로 옮겨?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약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쌈바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쌈바 지금 5% 오르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경쟁력보다 제품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장이고요. 의약품은. 그리고, 물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반의 약품들 있잖아요. 뭐, 감기약이라든가,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암 치료제라든지, 간질 치료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경쟁보다도 제품 경쟁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관세를 어느 정도는 제품 가격에 녹일 수가 있죠. 그래도 내 경쟁력이 우수하니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어쩌면 중국 위주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아 국가들 보면은 이 관세 부과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25%잖아요. 일본 24였나요? 그 대만이 30 몇 프로였고,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잠깐만,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는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대만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야 뭐, 자동차야 뭐, 이번에 우리 의선이 형님 미국 가서 대규모 31조 투자 발표하면서 시간 좀 지나면은 대응 가능해지잖아요. 네. 2차 전지, 뭐야, 중국이랑 경쟁하잖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두들겨 맞았네? 더 나을 수도 있죠. 반도체, 대만이랑 경쟁하잖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두들겨 맞았네? 나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거 상호관세 기준입니다. 네, 상호관세에 자동차랑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되지만 예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높은 어떤 국가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그런 회사라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계산이 가능해졌다. 네, 계산이 가능해졌다 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최악이다. 네, 지금이 최악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이 바닥이다. 왜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도 대응을 해야 돼요. 야, 너네 미국 수출로 인해서,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미국 수출로 인해서 이제 그 먹고 살고 있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산업들이 이대로 붕괴돼 버리면 우리나라도 큰일 나죠. 네,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사하고 난리 나니까 큰일 나죠. 정부 대응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가 미국 수출로 인해서 이익을 낸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법인세를 좀 감면해 줄게.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협상 여지 있다. 너네가 인하면 나도 인하할게. 너네 인하하는 만큼 나도 인하할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 인하했어. 그럼 우리도 10% 인하할게.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즉 정부의 대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져요. 맞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이번에 공장 또 증설하는 거 완공되면 거기서 제품 생산하면 그건 또 무관세잖아요. 그럼 상황이 더 나아져요. 지금이 최악. 그럼 지금 사야죠. 자, 일단 관세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그 이제 미장과 한국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미장은 이제 좀 빠질만 해요. 네, 미장은. 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끝으로 미장은 계속 올라오기만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장은 있었죠. 하지만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꽤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 한번 볼까요? 처참하죠. 네, 처참하죠. 한국은 지금 보면은 2008년도 10월달 금융위기의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점을 찍고 네, 여기까지 온 게 답니다. 한 그때 800 몇 포인트였으니까 1000포인트에서 지금 2000 몇 포인트가 됐죠. 네, 이 정도 올라온 게 답니다. 아직도 이 정도 상승률밖에 안 되지만 나스닥은 이때가 2500이었어요. 지금은요, 하락해서 176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야 돼.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잘못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만 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스맥 영상을 찍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만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벌던 회사가 이제 100억을 벌어요.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아니면 업황이 꺾여서 한 100억 벌어요. 주가가 1만원 하다가 이제 1,000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많이 빠진 건가요? 아니요, 적절하게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90%이지만 이건 적절하게 빠진 겁니다. 즉, 미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만해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장은요, 올라가면서 그만큼 수익도 꽤 늘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 코로나 때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도 상장되었고요. 그렇죠. 수많은 이제 글로벌 간판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이익이 그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어 라고 평할 건 아니에요. 허나 이건 있죠. 단기 상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즉, 이 정도 상승 국면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차익 대기자들이 있어요. 아씨, 나 수익 많이 났네? 언제 팔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술 팔까? 말까? 더 갈라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불안 요소가 조금이라도 확산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앞다퉈 청산이 들어가고요. 또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증시 규모로는 전 세계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베팅하는 자금들도 정말 많이 생겨요. 공매도를 비롯해서 그런 자금도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면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 그만한 상승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단데요? 무슨 난쟁이 똥자루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요. 올라간 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 올라갈 때 함께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턴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간판 기업들이 바닥을 찍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제 업황 바닥인가? 메모리 부진, AI 대비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까지 주구장창 약세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업황 바닥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아침에 레포트 보면요,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목표가 하향이에요. 어닝 쇼크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예요, 전부 다. 근데 최근에 제가 공유해드린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목표가 상향이죠. 전부 다 목표가 상향이잖아요.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업황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단기 고점론이 확산되고 있죠. 위치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이번에
변동성은 있겠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에서 대응은 심플해요. 급락 나와요. 네, 줍줍 하세요. 저 이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요입당 하자마자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쵸?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한 2주는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각오하시죠. 올라갈 때 좀 파시죠. 애매한 거 좀 파시죠. 수익 실현 좀 하시죠. 올라갈 때 기대하지 마시죠.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연속성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아요. 급락 나오면 줍줍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오늘 상승장이네? 패스하세요. 오늘 오전이 상승장이네? 오전은 관망하세요. 이거 제가 2주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생각은 딱 정리가 되죠. 오늘 급락 출발이네?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줍줍 하시라고. 네,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라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잖아요. 장 시작 전부터. 그쵸? 네. 그냥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후에 뭐 V자로, V자 반등 기대하지 마세요. V자 반등 힘들어요. V자 반등이 주식에서 올라가는 상승 원리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상승 원리는 사람들이 올려서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57,500원에 사주고 58,000원에 사주고 6만원에 사주고 올려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밑에서 57,000원 밑에서 매수 주문 걸고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 매수세는 전혀 진짜 일말에 도움이 안 되는 매수세란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올려 사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올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올려 살 만한 이유가 탄핵 심판 선고 같은 게 나오면 올려 살 수 있을까? 그쵸? 그거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관세 대응책 발표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말고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거 말고 없어요. 올려 살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급락이 나오면 또 이제 며칠 올라가요. 또 다시 하락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나오면 박스예요. 지금은 기대치를 낮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면은 한 100만큼 올라간다 쳐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 20 정도 올랐을 때 80 먹으러 매수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한 40 정도 올라가면 끝난다고요. 뭐 작게는 한 20 정도 올라가면 끝나요. 그래서 한 20 오르는 거 보고 상승 전환 확인했다 매수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재수없으면 고점 매수고요. 그게 요즘 장의 반복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아침처럼 장 초반처럼 공포잖아요. 매수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 무시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그냥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